쌀이 없어 굶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나라는 해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전경대에서 국제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루카 벤틀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왜 성장에 실패하는지, 그 속에서 유일하게 반전의 길을 걸어간 나라는 어디인지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소 국제정치와 경제 개발에 관심이 많아 전후 재건국가 비교연구라는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수업은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업 말미에 실제 재건 사례로 성공과 실패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고 현장 방문 기회까지 주어지는 명강이었거든요. 세미나 첫날, 저는 무척 긴장한 상태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국제재건 전문가로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프로젝트 자문을 해온 권위자였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경청하며 메모를 했죠. 칠판에는 전형적인 실패 국가들의 이름이 하나둘 적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시리아, 레바논, 북한, 그리고 각각의 사례마다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원은 많지만 정치가 부패했고 원조는 넘치지만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었고 지도자들은 미래보다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익숙한 분석들. 하지만 교수님은 말미에 갑자기 손을 멈추고 칠판의 한 귀퉁이에 단 한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KUREA.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한국이 실패 사례는 아니겠지? 그런데 교수님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실패했던 전후 국가 재건에 단 하나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초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했고 심지어 에티오피아에서 쌀과 약을 원조받던 나라였어요. 서울은 3번이나 점령당했고 주택의 60%가 파괴됐으며 산업 기반은 말 그대로 폐허였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지칠 국가들과 나란히 앉아 다른 나라를 돕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가난한 나라였다고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BTS와 기생충, 삼성과 LG의 나라였고 지하철이 빠르고 와이파이가 빠른 나라였지 원조받던 나라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개발 국가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미스터리를 푸는 탐정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자원도, 시장도, 외교적 지원도 부족했던 한국이 어떻게 가능성의 경계를 뚫었을까?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런던 전경대에서 운영하는 단기 연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환연구원으로 등록했고 2025년 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연결되는 공항철도는 무척 깔끔했고 지하철은 칸마다 와이파이가 있었고 배차 간격은 유럽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시민들의 질서 의식도 놀라웠고 거리의 청결도, 밤에 혼자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함도 인상 깊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 왜 다른 나라들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진짜 이야기를 들으러 나섰습니다. 교수님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산업화를 이끈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치열하게, 더 열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렸던 나라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한 첫 주, 저는 국제개발학부의 연구교수인 박영진 교수님께 연구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환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씨, 한국을 이해하려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멀리 봐야 했다는 점. 둘째, 국민이 정부보다 더 간절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방문한 포항, 울산, 마산, 구미 등 산업화의 핵심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그 말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포항제철소 역사관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듣는 이름 포스코, 그 시작이죠. 당시 포항은 이름만 산업도시였을 뿐 허허벌판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아무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던 나라가 세계적인 규모의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국내외 모두가 비웃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고 미국은 지원 불가 판정을 내렸고 일본은 작은 고로부터 시작하라며 조언했지만 한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난 포스코 1기 창립 멤버 출신의 김준호 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배워야 했고 돈이 없어서 빌려야 했고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했어요. 이 강력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기반으로 독일에서 추가 차관을 끌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의 철강 생산을 담보로 내세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굶는 사람이 넘쳐나는 나라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혼식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쌀 대신 보리, 옥수수, 고구마를 먹자는 운동이었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 운동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조금 덜 먹는 거다라며 자부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또 하나의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역의 자동차 수는 고작 28,000대, 그마저도 대부분 군용 차량과 관용차였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서울과 부산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428km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결정에도 국민들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며 언론은 비판했지만 현장에서는 매일 밤을 새우며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주말 없이, 낮밤 없이 삽과 곡괭이로 혈관을 열어가는 심정으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철소와 고속도로는 그저 철강을 만들고 차를 다니게 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의 미래를 만드는 구조물이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수출 자유지역, 즉 마산 수출단지로 이어집니다. 가발, 신발, 섬유 외엔 수출할 게 없던 시절 한국은 공장을 먼저 짓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입주했고 한국은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부품 조립을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내수 시장이 커지고 나서야 수출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향해 공장을 짓고 제품을 팔았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밀어붙인 건 지도자 몇 명이 아니라 국민 모두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서울대학교 기숙사 방에서 밤새 곱씹으며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가진 것이 없어서 먼저 미래를 만들어야 했던 나라였다. 그리고 그 미래를 정부 혼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지었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전략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저는 학교 수업 외에 직접 산업 현장을 돌아보는 개별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록이나 수치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포항제철소의 김준호 소장님과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포스코 창립 1세대 기술자로 한국 제철 산업의 초석을 다진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터뷰 중간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장님, 그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김 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가락이 3개 없습니다. 1971년 제철소 1기 막바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잃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좌절할 때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한국이 꺾일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매일 사고가 일어났고 고온의 쇳물이 튀어 화상을 입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돈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철을 뽑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 하나로 말이죠. 하지만 그 시기 한국 사회 전반에는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도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신들도 비판적이었습니다. 국민이 굶고 있는데 제철소라니?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라니? 수출할 물건도 없는데 단지부터 짓는다? 외신의 이런 분석은 때로는 조롱처럼 느껴졌고 그 말들이 한국 내부에서도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의 한국 국민들은 왜 그 미친 결정을 지지했을까? 왜 거리로 나서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경북 구미로 내려가 1970년대 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의 어머니는 15살 때 서울에서 올라와 마산 수출단지 내 섬유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일했으며 자기 먹을 것도 줄이며 고향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동생 학비를 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우리가 참아야 우리 애들이 배골치 않는다고. 이게 다 나라 살리는 일이라고. 엄마들은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정부가 강요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로 뭉쳐있던 신념도 때때로 오해와 위기로 흔들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77년 산업재해 보상 문제였습니다. 제철소, 고속도로, 공장 등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을 얻고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자 사회 내부에서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며 국가가 산업화의 속도뿐 아니라 사람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 어르신이 갑자기 외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무척 반가워하시며 음식을 더 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혹시 외국인이라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무렵 그 어르신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미국 사람한테 도움받았어요. 그때 식량도 없고 약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거든. 지금 우리가 조금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나라의 친절은 계산된 호의가 아니라 도움받은 기억을 가진 이들이 가진 책임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를 돌아보고 그때마다 국민과 국가가 다시 손을 잡았던 나라였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진짜 감동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반성, 조정,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의 힘. 서울에 돌아온 저는 마지막 팀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며 교수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나라도 노력은 했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루카 씨가 찾은 것 같네요. 한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만들어버렸거든요.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철강을 뽑기 전부터 제철소를 만들었고 차가 없을 때부터 고속도로를 닦았으며 팔 물건이 없을 때부터 수출단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1기가 완공되면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조강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 철강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자 물류혁신이 일어났고 기업들은 전국 어디든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프라 위에서 한국의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무려 15년 만에 약 200배 성장이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기록이었죠. 198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중진국의 문턱을 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이 현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산업과 문화를 수출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대한민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합니다. 이것은 곧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국제개발학의 핵심 주제가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자립시킬 것인가인데 그 유일한 실전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원조는 금전 지원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하여 사막 지역에서도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캄보디아에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한 행정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의료진이 직접 가서 병원을 짓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 그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개발 원조에 대해선 때때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부터 잘 살자는 여론이 강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도 도움받았던 나라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UICA 본사에서 인터뷰했던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난을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원조의 차별점이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그 성공을 나누는 나라, 성장 이후에도 초심을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항공 분야까지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K9 자주포, K전차, KF-21 전투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수출품이 되었고,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한국은 이제 우주 개발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절망 속에서 출발했지만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든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배우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한국의 미래는 또 다른 미친 결정들에 달려있을 겁니다. 한국은 늘 상식을 깨는 선택을 해왔고 그게 기적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이 없던 나라가 제철소를 세우고 차가 없던 나라가 고속도로를 깔고 팔 물건이 없던 나라가 수출단지를 지었던 그 용기와 신념.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깊이 울컥했습니다. 차도 없던 나라가 고속도로를 깔고 철을 녹일 줄도 몰랐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제철소를 세우고 팔 물건도 없던 나라가 수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